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코메리카의 기적이라는 건데, 이 말이 거부감이 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강의 기적. 저는 한강의 기적 정도를 일으킨 나라는 세계적으로 최소한 50개국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중에 또 제가 한번 기회 되면은 그 고도 경쟁 성장을 이룬 나라들도 한번 여러 나라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이 코메리카의 기적은 단순히 경제적 기적을 이룬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트리플 기적을 이뤄냈어요. 이 트리플 기적을 이루는 게 한국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미국의 힘이 뭐 한 반 이상 들어가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대한민국의 기적 또는 코리안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런 말은 나는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이 힘을 합해서 이룬 기적이다. 그래서 코메리카의 기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우선요, 탈중화, 탈일본, 그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까 했었죠. 그죠? 근데요, 우리한테 행운이 찾아온 거는 아주 참 코믹하게 얘기하자면, 우리한테 행운이 찾아온 것은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 2발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남북을 미국과 소련이 분할 점령한 데서 시작됩니다. 내 은사가 분단시대론을 제창한 강만길 선생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아요. 분단이 우리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분단이 우리에게 자유와 번영과 기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는 오래되질 않아요. 한 2017년 초부터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역사에 대한 재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대한민국 건국학은 또 미국님이 보호해서 그렇고, 북한의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준 것도 미국이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도 미국이고, IMF 구제금융으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는데도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의 민주화도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원폭 투하를 했죠. 왜 투하를 했을까? 있잖아요. 그죠? 소련이 극동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서 전쟁을 선전포고를 했어요. 일본한테. 그런데 그때
미국군은 어디 있었냐? 오키나와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면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까지도 소련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말하자면 중국과 이 한반도와 일본이 공산화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소련 점령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일본의 항복을 빨리 받아내가지고 그 미국에 빨리 받아내고 미국의 위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감히 소련이 어쩔 수 없는, 그게 원자 폭탄 2발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원폭의 힘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소련에게 38선 경계를 해가지고 분할 점령하자 하는 제안을 했는데 원폭의 위력에 짓눌려가지고 소련도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결과 남한이 자유의 지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점령하면서 남한이 해방되고 미국이 남한 점령에 있어서 2가지 기본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할까 있어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고 또 하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자면 반드시 선행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게 상극이 뭡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죠. 얘들이 준동하는 한요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집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정치 작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정치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뿌리 뽑고 남로당을 축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반공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걸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미국이 정치 작업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위에서 정말 그때 당시로는 거의 한국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걸 방어하는데도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가 뭡니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지금 또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는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상하게 들어도 좋은데 지금 또요,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는요 경상도예요. 경상도 없었으면 대한민국 벌써 망했습니다. 단언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상도의 굳건한 반공주의 세력이 그 중국의 그 부정선거를요 상당 정도 어느 정도 막아준 거예요. 여하튼
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미 동맹을 맺음으로써 한국이 코메리카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럼 코메리카의 기적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한미동맹, 한일협력이 만든 트리플 기적이다. 이 트리플 기적을 이 짧은 내에 80년 동안에, 불과 80년 동안에 트리플 기적을 이뤄낸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에요. 한국이 잘났다? 그거 아닙니다. 미국이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러고 일본도 많이 도왔고요.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 체제를 구축했죠.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도자의 통찰력이고 결단력인 겁니다. 그 건국과 한미 동맹의 기적 있잖아, 그죠? 한반도는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완전 전무한 지역이었어요. 보세요. 2000년 동안 중화문명이, 그것도 말하자면 꼬봉 중화문명, 무조건 중국 시킨 대로 하고 중국 따라가고 중국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동양적 전제국가의 전형이었죠. 헬조선이죠. 그게 바로. 그런 나라에서요. 이승만은요. 정말 선각자를 넘어가지고 선지자적 존재예요. 일본에 합방되기도 전인 1904년도예요. 그때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만들어냅니다. 감옥 들어가가지고. 그 독립정신의 핵심이 뭐냐? 자유, 개인의 독립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시기에 자유라는 개념도 없던 시기에, 독립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기에 자유 독립에 기반하는 사상체계를 만들어낸 게 이승만이다. 유일한 인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일본에 일본에 통합되면서 한국 신민으로 살았잖아요. 35년 동안. 천황폐하를 향해서 있잖아요. 그죠? 절을 하면서 살아갔잖아. 그런 나라에서 자유가 있으며 개인이 어디 있겠어요. 해방됐을 때도 사회주의 지지자가 70%였어요. 그 다음에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저항 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빨갱이 나라 만드는데도. 그러니까 빨갱이 나라가 들어설 수 있는 토양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서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그런 사회 풍토가 한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기에 독립정신을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앞장서서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빼어난 인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승만은요, 일제 때에도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고 선언을 해요. 미국 사람들보다 더 앞서요. 반공정신이. 왜 그러냐?
자유와 개인을 억압하는 사상은 절대로, 사유재산, 자유, 개인을 억압하는 사상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자유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승만이기 때문에 건국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남이나 북이나요, 해방됐을 때 빨갱이 천지였어요. 남노당이 전국을 압도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고, 우리가 이제 이 시내, 대구 시내에 들어가려고 하면 아양교라는 다리를 건너 다녀야 되는데, 그 아양교 건너 다니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물이나 좀 먼 사람은요, 전부 빨갱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국 군정이 건국 기반을 조상했다 해봐야 불과 3년이잖아요. 그죠? 그런 토양에서 이승만이 자유한국을, 건국을 사실상 선언한 거죠. 선언한 게 46년도입니다. 북한이 이제 이미 사실상 건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승만이 깃발을 들자 미국도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여기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총선을 하도록 유엔 결의를 했는데 북한이 거부해가지고, 소련이 거부해가지고 남한에서만 총선을 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적 과정을 거쳤죠. 여기에 결사 반대한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김구예요. 김일성은 물론이고. 그래서 김구는요,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역할을 했지만은 대한민국에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김일성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김구를 추앙한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창난이에요. 창난. 여하튼 미국의 도움으로 선지자 이승만이 깃발을 들고 2000년의 자유불모지에다가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요. 왜? 하나는 경제력, 국방력, 여하튼 국가의 힘이 너무 부족하고, 신생국가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그냥 평등조화, 민족조화 이런 원초적인 있잖아요. 그죠?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자유의식, 개인의식 이런 게 전혀 없는 게 한 90% 이상 그런 의식이 없어요. 공산국가가 딱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유의 불모지에 건국하다 보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방어했는 주축이 누군지 아세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닙니다. 독립운동 세력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독립운동 세력의 상당 부분은 빨갱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수호할 의지가 있었냐? 일본군 장교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낙동강 방어선을 미군과 함께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학도병들하고. 그 학도병 중에 또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전두환, 노무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진해서 자기 나이 속여가면서까지 학도병으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돼? 반자유 대한민국의 원수로 여기고 있죠, 지금. 이 한국인들이 그죠? 뺄갱이가 너무나 가치를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개입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한미동맹을 강요했죠. 휴전 안 돼. 휴전하려면 한미동맹 반드시 맺어줘.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해. 그래야 우리 안전이 보장돼. 그래야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어. 그것도 미국에도 그게 필요하잖아. 그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00년 국가 안보를 확보한 거예요. 이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기적의 신의 한 수. 출발이 어딨냐? 한미동맹이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구축하고 그게 뿌리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양을 제대로 기반을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기반이 뭡니까? 반공기반입니다. 공산주의가 날뛰면요,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다 무너져요. 자유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들은 자유를 파괴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취약한 게 뭐냐 하면은 자유를 파괴할 수 있는 세력까지도 용납해버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기 위해서는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은 철저히 단절하고 제압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유지 안 됩니다. 세계사가 다 증명을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가면요, 다 망해요. 인류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세 사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들이 반동군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87년도 대통령 직선제 정치를 뭡니까? 한국의 민주화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직선제는요, 이승만 때부터 직선제인데 무슨 직선제가 민주주의 민주화의 기적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죠? 반공 세력을 제압할 때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죠? 1% 빨갱이한테는 자유를 허용하면 안 돼요. 1% 빨갱이. 빨갱이가 그죠? 아무리 말해도 1% 진짜 빨갱이는 있잖아. 그죠? 날뛰는 빨갱이. 1%밖에 안 돼요.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때까지는 자유민주주의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날뛰면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니까. 그래서
전두환이요. 내가 볼 때 이승만, 박정희 못지않게 대단해요. 여러분, 진영 대결이 있었죠. 그죠?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이 대결이 있었는데, 이 대결에서 자유진영이 훨씬 우수하다. 자유진영이 이겼다는 걸 선언한 상징적인 이벤트가 뭐였냐. 그게 서울올림픽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초치하고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 게 전두환이에요. 그래서 세계체제에서 자유진영의 승리를 확인하는 축제였어요, 이게. 그리고 한국에요. 경제 기적을 완성한 것도 박정희가 아니고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때는요, 1%한테는 지옥이었어요. 그렇지만 99%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요. 경제성장, 쭉쭉 빵빵. 한국이, 그죠? 무역 흑자를 내기 시작한 게 전두환 때부터예요. 그리고 진짜 고도성장을 이룬 게 전두환 때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때가 전두환 때예요. 그 다음에 한강에 이 정화 작업을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대변혁을 이룬 것도 전두환 때예요. 여러분, 전두환 그룹이 5.18을 제압하지 않았으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절대로 없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그건 내 나중에 얘기하도록. 어쨌든 이 한국이, 그죠? 자유진영의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런 때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그죠? 반공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죠? 세계 체제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동서독이 통일하죠. 그 다음에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줄줄이 붕괴합니다. 그 다음에 91년에는 소련까지 붕괴하죠. 해체하죠. 보세요. 한국의 성공이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세계사적 기적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미동맹. 이 빚어낸 기적이죠. 그 다음에 경제 기적. 우리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강의 기적 정도의 기적을 이룬 나라는 수십 개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선요, 근데 한강의 기적은요, 미국의 권유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존슨이 이 박정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뭐냐면, 박정희 보고, 맞아. 이 조국 근대화, 경제 건설해야 돼. 그래야 한국이 살아남아. 박정희 당신 생각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해.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을 어떻게 마련할래? 자본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경제 건설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월남전에 파병을 해라. 파병을 하면은 엄청난 이익이 돌아간다. 그 다음에 한일 수교를 해라.
그러면은 일본에서 돈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경제 성장할 수 있다. 이걸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건의하고 일본이 도와가지고 물론 박정희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그 권위와 도움으로 박정희의 그 리더십이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류의 기적. 한국어, 한국 문화의 힘이다. 있잖아, 그죠? 우리가 2000년 동안 한자, 유교, 중화 문명에서 못 벗어나 있었잖아, 그죠? 근데 대한민국이 건국하자마자 딱 내 건개물이 한글 전용이에요. 이게요, 문자 독립을 한 겁니다, 한국이. 비로소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그 위대한 정음이 뭡니까? 바른 소리예요. 알파벳보다 훨씬 우수해요. 음가가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하자면 국어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한국가 얼마나 그 엄청난 슈퍼파워인가를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하튼 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유롭, 그 다음에 이 한국이 현재 자유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죠? 이 자유와 한글의 그 섬세함이, 한글의 어떤 그 이 아주 장점, 그 다음에 우리말의 섬세함, 이게 융합하게 되면서, 그죠? 한류를 만들어내요. 그 뭐 한류라는 게 노래뿐만이 아니고, 여하튼, 이거는 뭐 참 복잡하니까, 여하튼, 그냥 이 한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와 개인주의 문화와, 그죠? 공동체 문화가 다 여기에 융합이 되어 있어요. 서구 문화는 자유 개인주의 문화거든요. 그 다음에 동양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융합할 수 있는 게 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불곤하고 사람들한테 깊은 공감, 말하자면 자유를 누리고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공동체의 향수를, 그 다음에 집단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그 한류를 통해서 그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거대한 춘파를 만들어내고 거대한 어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류가. 그래서 이제 그 상징적인 게 떼춤, 떼창 이런 거죠. 그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 개인주의와 공동체의 어울림, 이걸 기반으로 한 한류가 문화시대의 하나의 뭐냐면 새로운 리드 문화, 끌고 가는 선도적인 문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월드 파워를 형성하고 그 월드 파워가 처음으로 발휘된 곳이 어디냐? 중국이다. 그 다음에 일본, 동남아, 세계를 어떻게 하는데 딴 나라들은 그 한류 문화를 수용을 해요. 근데 그걸 수용을 못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어. 중국하고 북한. 왜? 전체주의 국가니까. 저 한류가 들어오면은 그 일당 지배체제, 1인 지배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발악을 하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와 보호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 한국 이 동영상 하나 봤다고 말이죠. 징역 12년을 때리고 말이지. 뭐 심지어는 처형까지 하고 완전히 미친놈 집단이에요. 중국도 그 비슷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같이 이 기적을 일으켰는가?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공산권, 소련, 중국, 북한의 침략과 침투를 막아주는 국가 안보가 확보됐다. 이거는요, 진짜 탈중국, 탈일본을 충분히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잖아. 누구 덕분에? 미국 덕분에. 주한미군 덕분에. 그런데 주한미군을 못 깔아먹어서 관장한 집단이 있어요. 그건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주한미군요, 우리한테 99%의 이익과 1%의 불편을 줘요. 근데 그 1%의 불편 때문에 주한미군 나가라, 이 미친 놈들이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그죠? 지켜주는 거는요, 주한미군이에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죠? 주한미군이 저래 지켜줘도 동맹으로 한국을 보호하고 있어도 중국 애들이 선관위를 장악한 판인데, 주한미군 떠나면요, 나는요, 한국은요, 3년거리라고 생각해요. 3년 이내에 중국 속국됐다가 북한에 먹혀가지고 적화통일돼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만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경제 기적을 유발해 줬어요. 그죠? 자본을 미국의 무상 원조, 유상 원조 해가지고, 그죠? 일본 돈이 50억 불 이상씩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월남전 파병해가지고 한국 들어온 돈이 10억 불 이상. 일본 돈, 한일 수교해가 들어온 돈이 5억 불. 이거 가지고 경제 성장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은요, 일본이 기술 전수해 준 게 거의 모든 분야예요. 법률까지도 거의 일본 거 그대로 뺏긴 거예요. 이경구가 일본 유학 가가지고 텔레비 프로까지 학습하고 왔잖아요. 완전히 작은 일본을 만든 거예요, 한국을. 그리고 일본 기술을 베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급속 경제 성장한 거는요, 미국 덕도 크지만은 일본 덕이 더 커요. 왜? 기술 강국,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세 나라 있잖아요. 미국, 일본, 독일. 근데 그죠? 정교한 기술은 일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일본 기술을 거의 공짜로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덕인데. 그 다음에 미국이 시장 다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어떤 면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공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이게 사회 안정과 번영을 가져온다. 반공이 없으면 안정이 없죠. 안정이 없으면 번영도 없습니다. 첫째, 공산당을 차단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정치도 안정됩니다. 이놈들 설치면요, 나라가 절대로 안정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대고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날조를 하고, 공산당은 선전선동이 자기 존립 기반이거든요. 그 다음에 적색 정치노조, 오늘날 말하는 민노총. 이 적색 정치노조가 반미 반의를 선동하고 반자본주의 반기업 파업을 일삼고, 얘들이 설치면요 경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기업도 유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노조를 억압한 건요, 그때로서는 필수불가결한 거예요. 그 내버려 두면은 경제의 테이크오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의 기반 위에서 미국, 일본이 지원해가지고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뤘. 근데요, 식민지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세 나라가 있어요. 한국, 싱가포르, 대만인데, 이 세 나라가 그죠, 공통점이 뭐냐? 철저한 반공 체제에 기반했다. 싱가포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반공 체제가 무너지면요,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번영도 무너져요. 한국인이 그걸 알아야 돼. 한국어가 이제 우리말하고 한글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요, 한글날 되면 우리가 영어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쓴다고 그걸 뭐 한글날 이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뜻을 말이죠, 저버렸다느니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이건 너무나 무식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말하고 한글조차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한글은 알파벳이에요. 그냥 알파벳. 그러면은 알파벳은 어떤 소리든지 많이 표현할수록 그건 위대한 거죠. 더 좋은 거죠. 그러면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 모든 언어를 한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한글이 위대하다는 증명이잖아. 그런데 왜 한글날 영어 쓴다고 욕을 해대? 무식한 것들아. 한국 기자들 한 90%는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인간들은. 그냥 선동밖에 몰라요. 무식하니까. 한글은요, 알파벳 중에서도 유일한 디지털 알파벳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 예를 들어서 감이다 할 것 같으면 기역, 아, 미음을 합해가지고 감이 되죠. 그죠? 이렇게 조합이 되는 글자는 디지털 알파벳이죠. 영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글자라는 개념이 없잖아, 영어에는. 그러다 보니까요, 한글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중국어들이, 그, 한자들이요, 다 글자잖아, 그죠? 글자인데, 그 글자의 음절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세 개까지도 돼요. 베이징 같으면 북경이잖아, 그죠? 근데 북을 베이징이잖아. 그럼 북이란 단어가 베이란 두 음절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베이징이 아니고 북경 한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를 완벽하게 한 음절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글뿐이에요. 세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것으로 바꿔낼 수 있는 영향을 가진 게 이 한글이에요. 영어도 독어도 다 자기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이 포용력, 수용력, 전용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변용력, 수용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최고 문자다. 뭐 이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우리말은 급성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노랗다는 말을 그죠? 노랗다, 누르스노하다, 누리끼리하다, 누르팅팅하다, 누르죽죽하다. 이게 그죠? 수십 가지예요. 그 개념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뜻이 다 달라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감정까지 다 실려 있어요. 누르끼리 하다 하면은 뭐 원모 가지고 어떻다 이런 뜻이고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섬세한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구분. 이런 언어는 한국 내가 알기로는 한국뿐이 없어요. 이런 정도의 섬세한 언어. 그러면 그죠? 한국인은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기만 해도 머리가 너무 많이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머리라는 거는 뭐냐면 첫째로 뭘 구별하는 능력이거든요. 밥은 구별을 못해요. 또인지 된장인도 구별을 못해요. 근데 노랗다는 색깔까지도 수십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내가 발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언어를 습득하면. 이런 것이 한류 문화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노래로 막, 음악으로 막 뿜어대면,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선함, 공감, 일체감, 이런 걸 끌어내요. 그 다음에, 우리말과 한글을 통해가지고, 특히 한글을 통해가지고, 초고속으로, 너무너무 빠르게, 빨리빨리가, 우리말은 들어있어요. 빨리빨리라는 한국인의 행동 양식이 들어있어요. 문명 퇴치가 되겠죠. 한자를 배운 데는 아까 얘기했던 10년이 걸린다 그랬죠. 영어를 배운 데도 있잖아요. 이제 영어 알파벳 좀 배우려면 영어는요. 단어의 그 알파벳 배열을 배우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요. 근데 한국어는 기억, 니은 이런 게 음가가 아주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요. 배우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한 서너 시간이면 배워요.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문명 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초고속으로 지식이 보급되고 초고속으로 사회 전체가 지식사회, 문화사회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과 그 한글이. 그게 코메리카 기적의 최종 무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무기는 뭐였습니까? 미국이 우리 안보를
책임져 준 거. 둘째, 기술이 고도한 일본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습득할 수 있었는 거. 세 번째, 우리의 최종 병기. 우리말과 한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류학 공환증. 한중 수교가 1992년에 됐죠. 자, 이런 한글을 이 코메리카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이 이제는 수교가 된 이후에 이게 뭐 일부러 이 중국을 침략하려고 또는 중국을 해체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 저쪽으로 서출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급을 한 겁니다. 2000년의 대반전이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한문에 기반한 세뇌문화, 체제문화를 한류가 날려버린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97년부터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한류 효시가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이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91년과 92년 MBC TV 전파를 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는 97년 6월 15일 중국에서 선보여 한류 효시가 됐다. 드라마의 주요 배역을 맡은 김민수, 이순재, 하희라. 사랑이 뭐길래 적고 있다. 그래가지고 2014년 기사를 보니까 13억 인구 마음 사로잡은 별 새로운 한류 시장의 밑그림 그리다. 이제 한류가 막 중국을 강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 하는 이 작품이 또 중국을 엄청 강타했대요. 그때 당시에 뭐 언제 6월인지 모르겠지만 6월 현재 조회수가 38억을 넘었다. 그래서 왕치산이라는 사람이 중국은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나 몰라서 이카나 참. 그래서 한류가 있잖아. 중국을 완전히 휩쓸고 있는 지도를 또 올려놨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식겁을 하죠. 중국 공산당이. 아니 중국 인민들이야 좋지. 한국 문화 너무 재밌지. 밤새워 보지. 그 다음에 그 한국의 그 케이팝 나가서 춤추고 얼마나 좋아. 막 신나지 인생이. 근데 중국 공산당한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위협이죠. 그래서 한한령을 내리고 한국을 속국화하기 시작합니다. 황제 시진핑이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을 폐지해버리죠. 그리고 사실상 황제 체제로 만들죠. 그래서 옛날의 중화제국, 그 다음에 모택동 체제, 1인 지배 체제예요. 그걸로 회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요, 국가 위에 공산당이 있고, 그 공산당 위에 누가 있어요? 총서기가 있어요. 1인 지배 체제에 이게. 그러다면 이런 게 전체주의화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전인민 감시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자기 나라에 국한할 뿐만 아니라 중국몽이란 망상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전체주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몽의 그죠 실질적으로 제1타겟이 누구냐? 대한민국이에요. 2019년 10월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얘기를 하죠. 한국은 실제로
중국이 일부 이건했다. 10분 동안 듣고 난 다음 트럼프 나는 그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시진핑이 야 이놈이 한국을 중국 속국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다시 만들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사드 배치는 이건 중국 견제는 맞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하거든요. 2016년 7월 8일 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사드 배치가 그죠? 중국한테 위협이 됐냐? 위협 안 돼요. 중국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무기를 한국을 향해서 배치하고 있어요. 하나도 위협 안 돼요. 그런데 곧바로 한한령을 내립니다. 왜? 울고 싶은데 귀때기 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류를 전면 차단합니다. 이거는 4대 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한류 차단 대책이다. 한류 공포 때문에 새로운 쇄국 정책을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한령뿐만 아니라 한국 속국화 공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박근혜 토사구팽입니다.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죠. 이건 미국을 배신한 거예요. 박근혜는 모자라요. 인도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자유진영에서 유일하게 참가했잖아. 그래가지고 푸틴 바로 옆에 서가지고 엄청난 대우를 받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전성절 이 시기에 말이지. 미국은 연락이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느끼는 한국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큰 거지. 그래서 그죠. 미국이 박근혜가 탄핵될 때 내가 보기에 전혀 안 도와줬어요. 박근혜를. 왜?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용해 먹고는 박근혜 탄핵을 한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이 뭡니까? 친중 JTBC 손석희가 앞장섰죠. 그죠? 그죠? 여시제 홍석현 그다음 JTBC 이게 그죠? 친중 그룹이거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박근혜 탄핵에 깃발을 든 건 누구냐 하면 친중 세력인데 그 배후에서 누가 조정했겠냐.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여하튼 짐작은 가죠. 그래서 그죠. 또 하나 우리 유의해야 될 거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박근혜를 탄핵하고 난 다음에 세운 정부가 뭡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이 문재인 정권은요. 중국 괴뢰 정권이에요. 중국 괴뢰 정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남조선 총독부라고 붙여놨어요. 중국 괴뢰 정권이고 북한 앞잡이고
그래서 취임사부터 아예 딱 저는 시진핑의 꼬봉입니다. 시진핑 각하, 시진핑 폐하, 저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취임사였어요. 시진핑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시진핑은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 각층에게 실현하는 것이다. 이게 2015년도 시진핑 주석이 연설한 건데 2017년 5월 그니 2년 후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시진핑의 꼬봉이고 중국의 괴뢰라는 것을 공식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취임식에 익하고 앉아있어요. 이 인간이. 그래서 이때 이미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